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람을 판단합니다. 낡은 옷차림, 어눌한 말투, 평범해 보이는 직업만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그러한 오만과 편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무시하고 비웃던 한 노인의 초라한 모습 뒤에 얼마나 위대한 영혼과 눈물겨운 사연이 숨겨져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났을 때 어쩌면 우리는 주변의 누군가를 혹은 우리 자신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겉모습이라는 껍데기를 벗겨내고 한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마주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대학교, 그곳을 매일 유령처럼 떠도는 한 노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으로 꼽히는 한국대학교 캠퍼스. 그곳에는 학생들 사이에서 캠퍼스의 유령 혹은 바보 할아버지로 불리는 노인이 한 명 있었다. 그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매일 아침 학생들이 첫 강의를 들으러 가는 시간에 맞춰 캠퍼스에 나타났다. 계절에 맞지 않는 낡고 해진 점퍼, 때가 꼬질꼬질한 바지, 그리고 손에는 항상 커다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그는 캠퍼스 곳곳을 어슬렁거리며 쓰레기통을 뒤져 빈 캔이나 플라스틱 병을 주워 담았다. 가끔은 학생들이 버린 신문이나 종이 조각을 주워 들고 한참 동안 진지한 표정으로 읽다가 주머니에 쑤셔 넣기도 했다. 입괴는 늘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중얼거렸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를 없는 사람 취급했다. 몇몇은 경멸하거나 동정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고 또 몇몇은 그를 놀림감으로 삼았다. 그 중심에는 경영학과 3학년인 민혁이 있었다. 부유한 집안에 훤칠한 외모, 그리고 유창한 영어 실력까지 갖춘 민혁은 학생들 사이에서도 유명인이었다. 그는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기라도 하듯 유독 김 할아버지를 보면 참지 못하고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민혁은 친구들과 함께 야외 카페테라스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저만치에서 할아버지가 비닐봉지를 끌며 걸어오고 있었다. 야, 저기 봐라. 우리 학교의 명물, 캠퍼스 유령, 또 출근하셨네. 민혁의 말에 친구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어휴, 저 할아버지 때문에 학교 수준 떨어진다니까. 저런 사람은 왜 못 들어오게 막는 거지? 그러게 말이야. 외국인 교환학생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때 민혁의 친구 중 한 명이 장난기가 발동했다. 그는 자신이 마시던 콜라캔을 할아버지 쪽으로 휙 던졌다. 캔이 땡그랑 소리를 내며 할아버지의 발치에 굴러갔다. 할아버지는 소리가 난 쪽을 잠시 쳐다보더니 말없이 다가와 허리를 숙여 캔을 주었다. 그 모습을 보며 민혁이 큰 소리로 비아냥거렸다. 아이고, 할아버지, 부지런하시네요. 그거 팔아서 오늘 저녁 소주 사 드시게요. 주변에 있던 몇몇 학생들이 킥킥거렸다. 할아버지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텅 빈 눈으로 민혁을 한번 쳐다보더니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기 갈 길을 갈 뿐이었다. 그 무표정한 반응이 그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는 학생들의 편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조금 떨어진 벤치에 앉아있던 인문학부의 소라가 그 광경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민혁 무리의 행동에 눈살을 찌푸렸다. 할아버지가 불쌍하다고 생각했지만 선뜻 나서서 그들을 말릴 용기는 없었다. 그녀는 그저 다른 학생들처럼 고개를 돌려 자신의 책으로 시선을 옮겨버렸다. 외면하는 것이 가장 편한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오늘도 젊음과 지성이 넘치는 활기찬 캠퍼스 안에서
누구와도 섞이지 못하는 외로운 유령처럼 떠돌고 있었다. 그의 중얼거림이 무슨 의미인지, 그의 공허한 눈동자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다. 김 할아버지의 하루는 늘 비슷한 궤적을 그리며 흘러갔다. 그의 주된 활동 무대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중앙도서관과 학생회관 주변이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 건물들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 어느 날 오후, 할아버지는 마치 무언가에 이끌린 듯 거대한 유리문으로 된 중앙도서관 입구로 다가갔다. 책의 숲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듯 그의 공허한 눈동자가 안을 향했다. 그가 문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서는 순간 입구를 지키던 젊은 경비원이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그를 막아섰다. 할아버님, 죄송하지만 여기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이라 외부인 출입은 곤란합니다. 할아버지는 아무런 말도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경비원을 한번 쳐다보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몸을 돌렸다. 그 뒷모습은 지식의 성전에서 쫓겨나는 이교도처럼 외롭고 쓸쓸해 보였다. 점심시간이 되자 학생회관 식당은 젊음의 열기로 가득 찼다. 학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웃고 떠들며 식사를 했다. 할아버지는 그 소란함의 바깥, 식당 뒤편의 음식물, 쓰레기통 주변을 맴돌았다. 그는 사람들이 버린 음식물 사이에서 플라스틱 용기나 캔을 찾아내 자신의 비닐봉지에 담았다. 그의 곁을 지나가는 학생들은 코를 막거나 못 볼 것을 봤다는 듯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그때 식당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소라의 눈에 그 모습이 들어왔다. 소라는 마음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식사를 마친 뒤 매점에서 우유 한 팩과 빵 하나를 샀다. 그리고는 할아버지에게 직접 건네줄 용기는 없어서 그가 있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벤치 위에 누가 잊고 간 것처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멀리서 그를 지켜보았다. 얼마 뒤 할아버지는 벤치 위의 빵과 우유를 발견했다. 그는 즉시 집어들지 않았다. 그는 먼저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마치 주인을 찾아주려는 듯이 한참 동안 아무도 나타나지 않자 그는 허공을 향해 가볍게 허리를 숙여 보였다. 그리고는 벤치에 앉아 아주 천천히 마치 음식의 맛을 하나하나 음미하듯이 빵을 먹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허기진 노숙자의 모습이 아니라 정찬을 즐기는 노신사처럼 이상한 품위가 있었다. 소라는 그 모습에 더욱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에 대한 편견은 학생들만의 것이 아니었다. 바쁘게 행정실로 향하던 젊은 교직원 한 명이 서류를 보며 걷다가 할아버지와 부딪혔다. 직원의 손에 들려있던 커피가 쏟아져 할아버지의 낡은 점퍼를 적셨다. 아, 진짜 좀 비켜서 다니세요. 할아버지, 젊은 직원은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짜증을 내며 쏟아진 커피만 아깝다는 듯 쳐다보고는 제 갈 길을 가버렸다. 할아버지는 젖은 옷을 무심하게 털어낼 뿐이었다. 그의 등 뒤로는 언제나 차가운 속삭임들이 따라다녔다. 저 할아버지, 매일 오시네. 집은 있으신가? 정신이 좀 온전치 않으신 분 같아. 왠지 좀 무서워. 누가 학교에 신고 좀 안 하나. 학교 이미지에 진짜 안 좋은데. 그 모든 경멸과 동정 무관심 속에서 할아버지는 섬처럼 존재했다. 해질 역이 되자 캠퍼스의 소음은 잦아들고 학생들도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다. 할아버지는 아까 소라가 빵을 놓아두었던 그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한 종이 조각 하나를 꺼내 들었다. 카메라가 줌인하듯 그의 손안의 종이가 클로즈업 되었다. 그것은 학생들이 벌인 영문학 원서 교재의 한 페이지였다. 영국의 시인 예이츠의 시가 적혀 있었다. 할아버지는 거친 손가락으로 영어 단어들을 하나씩 천천히 짚어 내려갔다. 그의 입에서는
여전히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중얼거리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아무도 그가 지금 잃어버린 젊음과 사랑을 노래하는 시를 원어 그대로 읽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모두가 바보라 비웃는 그 노인의 모습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이 피어나는 순간이었다. 해가 저물고 캠퍼스는 저녁에 부드러운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교정에는 고요함이 내려앉았다. 김 할아버지는 늘 앉던 학생회관 앞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도서관을 향해 걸어가는 한 무리의 학생들에게 닿아 있었다. 그중 한 남학생이 친구들과 장난치며 큰 소리로 웃고 있었다. 그의 어깨에는 전공 서적이 가득 담긴 백팩이 매달려 있었다. 그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에 할아버지의 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순간 눈앞의 풍경이 흐려지며 그의 기억은 15년 전 어느 화창한 봄날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의 작고 낡았지만 책으로 가득했던 집, 교복을 입은 그의 외아들. 지원이 막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였다. 지원은 얼굴 가득 기쁨을 담고 성적표 한 장을 아버지에게 내밀었다. 모든 과목이 만점에 가까운 흠잡을 데 없는 성적표였다. 아버지, 저 이번에도 정교 1등 했어요. 이대로만 가면 한국대학교 꼭 갈 수 있겠죠. 17살 지원의 목소리는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럼 우리 아들 장하다. 정말 장해. 아버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랑스럽게 웃었다. 지원은 아버지의 칭찬에 더욱 신이 나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저는 한국대학교에 가서 외교관이 될 거예요. 영어를 아주 완벽하게 배워서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하고 우리나라를 세상에 빛내는 사람이 될 거예요. 아버지, 지켜보세요. 아들은 두 주먹을 불끈 쥐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그 총명하고 생기 넘치는 눈을 보며 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가난한 일용직 노동자인 자신과는 전혀 다른 밝고 위대한 삶을 살게 될 아들의 모습이 눈앞에 선했다. 그런데 한참을 신나게 떠들던 지원이 갑자기 심한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콜록, 콜록. 마치 폐부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듯한 마른 기침이었다. 괜찮니? 아들아,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아버지, 그냥 환절기라 감기가 좀 오래가네요. 지원은 대수롭지 않게 웃어 보였지만 아버지의 눈에는 아들의 얼굴이 유난히 창백해 보였다. 그의 마음속에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기억의 막이 걷히고 그는 다시 2025년의 캠퍼스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가 바라보던 남학생 무리는 이미 시야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의 거칠고 주름진 뺨 위로 눈물 한 방울이 소리 없이 길을 내며 흘러내렸다. 그의 입에서 아주 작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것은 더 이상 의미 없는 중얼거림이 아니었다. 한 아버지가 세상에 없는 아들에게 보내는 애끓는 독백이었다. 지원아, 보고 있니? 네가 그토록 오고 싶어 했던 곳이란다. 네가 그토록 앉고 싶어 했던 이 잔디밭. 네가 그토록 걷고 싶어 했던 이 교정. 아버지는 그래서 매일 이곳에 온다. 네가 보지 못한 이 찬란한 젊음을 네 대신 보기 위해서, 네가 듣지 못한 이 희망찬 목소리들을 네 대신 듣기 위해서, 그리고 네가 미처 다 배우지 못한 그 영어라는 것을 아버지가 대신 배우고 있단다. 네 꿈을 이 못난 아비라도 대신 이뤄주고 싶어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자신의 낡은 비닐봉지를 다시 집어들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캠퍼스를 가로질러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노숙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순례자였다. 아들의 부서진 꿈 조각들이 흩어져 있는 이 캠퍼스는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신성한 성지였다. 그는 오늘도 아들의 이름과 꿈을 가슴에 품은 채 그 성지를 고요히 순례하고 있었다. 10월의 어느 맑은 날, 한국대학교의 중앙광장은 형형색색의 만국기와 젊음의 활기로 가득 찼다. 매년 가을에 열리는 국제학생 축제 기간이었다. 각 나라의 부스에서는 전통 음식을 선보이고 있었고, 광장 곳곳에서는 서로 다른 언어와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캠퍼스는 그 이름에 걸맞은 작은 지구촌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김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그 축제 가장자리에서 모든 풍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아들의 꿈이 담겨 있던 세상의 모습이 바로 저런 것이었을까 하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반면 민혁과 그의 친구들은 축제의 중심에서 한껏 즐기고 있었다. 그는 특히 새로운 미국인 교환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유창한 영어 실력을 뽐내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 마침 광장 중앙에 설치된 작은 무대에서는 오픈 마이크 행사가 진행 중이었다. 사회를 보던 학생이 누구든 올라와서 자신의 생각이나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었다. 바로 이때다 싶어 민혁은 자신만만하게 무대 위로 올라갔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일부러 세련된 제스처를 취하며 영어로 연설을 시작했다. Hello, everyone. It is a great honor to speak in front of you all today. The future global leader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의 글로벌 리더들인 여러분 앞에서 연설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그의 발음은 꽤 유창했지만 내용은 지극히 상투적이고 오만했다. 그는 한국의 경제 발전과 자신의 원대한 성공 포부에 대해 떠들었다. 그의 연설에는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이나 인간에 대한 따뜻한 이해는 없었다. 오직 자신과 자신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뿐이었다. 연설이 끝나자 몇몇 친구들이 환호성을 질렀고 다른 학생들은 의례적인 박수를 보냈다. 몇몇 외국인 학생들은 어깨를 으쓱하며 큰 감흥이 없는 표정이었다. 무대에서 내려온 민혁은 친구들의 칭찬을 받으며 의기양양해했다. 그가 내려오자 무대 위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사회자가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해 주실 분 안 계신가요? 부끄러워 마세요 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다. 바로 그때였다. 축제의 가장자리, 군중의 그림자 속에 서 있던 김 할아버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낡은 비닐봉지를 벤치 옆에 조용히 내려놓더니 무대를 향해 아주 천천히 하지만 망설임 없이 걸어오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을 가장 먼저 발견한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 할아버지, 왜 저래? 설마 무대로 올라가려는 건가? 미쳤나봐. 누가 좀 말려봐. 학교 망신이야. 민혁은 그 광경을 보고 비웃음을 터뜨렸다. 야, 오늘 재밌는 구경 하겠는데. 사태를 파악한 행사 진행 요원 몇 명이 당황한 얼굴로 할아버지에게 달려갔다. 할아버님, 죄송한데 여긴 행사장이라 이쪽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할아버지의 앞을 막아서며 정중하게 말렸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들을 밀치거나 소리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멈춰서서 진행 요원들을 조용히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아주 깊고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 기세에 눌린 진행 요원들은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할아버지는 그들 옆을 지나쳐 무대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 섰다. 광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수백 명의 시선이 모두 무대 앞에 초라한 노인에게로 향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낡고 해진 신발을 내려다보더니
마침내 첫 번째 계단 위로 한 발을 올려놓았다. 광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김 할아버지가 무대 위로 올라서자 광장의 웅성거림은 더 커졌다. 학생들은 이제 대놓고 킥킥거리며 이 황당한 상황을 휴대폰으로 찍기 시작했다. 민혁은 팔짱을 낀 채 저 영감님이 대체 무슨 망신을 당하려고 저러나 하는 표정으로 무대를 비웃듯 쳐다보고 있었다. 소라는 차마 그 광경을 계속 볼 수 없어 고개를 숙일까 망설였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당할 모욕감에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무대 중앙에 선 할아버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는 마이크를 잡은 채 아주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마치 아주 먼 곳에 있는 누군가와 교감이라도 하는 것처럼. 광장은 그의 다음 행동을 기다리며 기묘한 침묵에 휩싸였다. 마침내 그가 눈을 떴다. 그리고 마이크를 입가로 가져갔다.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광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다. 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그의 목소리는 전혀 어눌하지 않았다. 수십 년간 국제 무대에서 활동한 외교관처럼 깊고 부드러우며 완벽한 영국식 악센트의 영어였다. 광장의 모든 웃음소리가 순간 칼로 자른 듯 멎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손들이 멈칫했다. 민혁의 얼굴에서 오만한 미소가 사라지고 순수한 경악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소라는 너무 놀라 저도 모르게 입을 가렸다. 할아버지는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광장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Or perhaps I should say, Good afternoon, fellow dreamers. A famous poet once wrote, Tread softly because you tread on my dreams. I see this campus, this gathering of bright young minds from every corner of the world, not as a collection of buildings, but as a vast and beautiful landscape of dreams. 그의 유려한 영어와 시적인 표현에 학생들은 완전히 압도당했다. 이것은 바보 할아버지의 언어가 아니었다. 위대한 학자의 언어였다. I hear many of you speak of success, of leadership, of climbing the ladder to the top. These are not bad things. But a ladder is useless if you do not know where you are placing it. A leader is a tyrant if he does not understand the hearts of those he leads. 이 대목에서 민혁은 마치 자신의 뺨을 정면으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느꼈다. 할아버지의 말은 방금 전 자신의 공허했던 연설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I have spent a long time in this place. I have seen knowledge being used as a weapon to belittle others, and as a shield to hide one's own insecurities. But the true purpose of knowledge, the reason you are all gathered here, is not to build walls, but to build bridges, a bridge of empathy, connecting one heart to another. 그의 시선이 저 멀리 축제를 즐기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에게로 향했다. I once knew a young boy. His greatest dream was to build such bridges. He wanted to learn your languages, to understand your histories, to share in your songs and your sorrows. He believed that understanding was the first step to love. That boy's dream was not fulfilled, but his dream lives on. It lives on, right here, in each and every one of you who has the courage to cross oceans and embrace the unknown. 할아버지의 눈가에 희미한 물기가 어렸다. 소라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훔쳤다. So I ask of you, as you walk these hallowed grounds, to not just fill your minds, but to open your hearts. Tread softly, because you are treading not just on the grounds of a university, but on the sacred ground of countless dreams, including those of a boy I loved very much. Thank you. 연설이 끝났다.
하지만 광장에는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 대신 아주 깊고 무거운 성스러운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수백 개의 영혼이 하나의 거대한 감동으로 연결되는 순간의 침묵이었다. 그때 저쪽 외국인 학생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먼저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 소리에 맞춰 소라가 박수를 쳤다. 그러자 광장 곳곳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순식간에 우레와 같은 함성과 기립박수로 번졌다. 학생들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쳐다보며 그리고 무대 위에 초라한 노인을 향해 평생의 존경을 담아 박수를 보냈다. 오직 민혁만이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는 박수를 칠 수 없었다.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너무나도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조차 없었다. 그의 세상이, 그가 믿어왔던 모든 가치관이 한 노인의 연설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광장을 가득 메웠지만 그 환호의 주인공은 이미 무대 위에 없었다. 사람들이 감동의 여운에서 벗어나 무대 위를 보았을 때 할아버지는 마치 연기처럼 나타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조용히 사라진 뒤였다. 학생 몇몇이 무대 위로 달려 올라갔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주인을 잃고 덩그러니 놓인 마이크뿐이었다. 축제의 남은 순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광장은 흩어지지 않은 학생들로 인해 한동안 북적였다. 모두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뿐이었다. 대체 누구야? 저 할아버지, 우리 학교에 저런 명예교수님이 계셨어. 말도 안 돼. 내가 어제도 중앙도서관 앞에서 폐지 줍는 걸 봤는데. 어떻게 저런 영어를 한 외국인 교환학생은 친구에게 흥분해서 말했다. The speech was absolutely incredible. I was almost in tears. 연설 정말 엄청났어. 눈물이 날 뻔했다니까. 그 군중 속에서 소라는 여전히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할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편견과 그를 비웃던 다른 학생들을 방관했던 자신의 비겁함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다. 그 초라한 행색 뒤에 저런 위대한 영혼이 숨겨져 있었다니. 한편 민혁과 그의 친구들은 이미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사라진 뒤였다. 그는 차마 그 자리에 더 서 있을 수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한 노인의 이야기로 발칵 뒤집혔다. 누군가가 떨리는 손으로 찍었던 한국대학교 미스터리 신사라는 제목의 영상이 하룻밤 사이에 수백만 뷰를 기록하며 모든 소셜미디어를 장악한 것이다. 평범한 노숙자로 보였던 노인, 알고 보니 원어민급 영어 실력자. 세상을 감동시킨 5분간의 연설, 그의 정체는 온갖 뉴스 매체에서 앞다투어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궁금한 이야기, 와바이나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시사교양 프로그램 제작진들도 한국대학교로 몰려들었다. 네티즌들은 그의 정체를 두고 온갖 추측을 쏟아냈다. 은둔한 재벌 총수다. 비밀 정보 요원이었다. 비운의 천재 학자다 등등.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난무했다. 한국대학교 총장실은 아침부터 빗발치는 문의 전화에 마비 상태가 되었다.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인물이지만 정작 학교는 그의 신상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총장은 직접 나서서 이 미스터리한 인물을 찾아내 예우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그 시각 민혁은 자기 방에 틀어박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밤새도록 그 영상을 수백 번이나 돌려보았다. 할아버지의 한마디 한마디가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다. 친구들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를 그는 받지 않았다. 자신이 바보라고 경멸했던 그 노인이 온 세상 앞에서 자신이야말로 진짜 바보였음을 증명해버렸다.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이 났다. 이 모든 소란 속에서 소라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인터넷에 온갖 화려한 추측들이 왠지 사실이 아닐 것만 같았다. 그녀는 영상 속 할아버지의 눈빛을 다시 보았다. 그 깊은 슬픔. 저것은 성공한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다. 아주 오랫동안 아주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온 사람의 눈빛이었다. 소라는 결심했다. 언론이나 학교가 그를 찾아내기 전에 자신이 먼저 할아버지의 진짜 이야기를 알고 싶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한 위대한 영혼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자 자신의 편견에 대한 속죄의 마음이었다. 나는 저 할아버지의 진짜 이야기를 알고 싶어. 소라의 조용한 다짐과 함께 잊혀진 한 남자의 진짜 이야기를 향한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다. 온 세상이 미스터리 신사의 정체에 대해 떠들썩했지만 소라는 그 모든 소란이 어딘가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그가 재벌 총수나 은퇴한 외교관이 아닐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 연설에는 성공한 자의 여유가 아닌 모든 것을 잃어본 자의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스스로 그의 진짜 이야기를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소라의 첫 번째 행선지는 중앙도서관의 기록 자료실이었다. 그녀는 혹시나 그가 과거 이 학교의 교직원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수십 년치의 낡은 졸업 앨범과 교직원 명부를 몇 시간에 걸쳐 뒤적였다. 수만 명의 얼굴들 속에서 영상 속의 할아버지를 찾는 것은 사막에서 반을 찾기와도 같았다. 결국 아무런 소득도 없이 지쳐갈 때쯤 그녀는 자료실을 지키고 있던 나이 지긋한 사서에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보여주었다. 사서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글쎄, 얼굴은 낯이 익은 것 같기도 한데 워낙 오래전이라. 아, 혹시 모르니 박 영감님을 한번 찾아가 보게. 이 학교 정원을 30년 넘게 가꾸다 은퇴하신 분인데 학교 구석구석 모르는 게 없는 분이시지. 소라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서가 알려준 연락처를 통해 은퇴한 정원사 박 영감님과 약속을 잡았다. 그녀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주택가에 있는 그의 집을 찾아갔다. 소라를 맞이한 박 영감님은 인자한 미소를 가진 노인이었다. 소라가 조심스럽게 휴대폰의 영상을 보여주자 박 영감님의 눈이 크게 뜨였다. 그의 눈은 놀라움으로 시작해 이내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변해갔다. 아이고, 김 선생, 김기철 선생이셨구만. 이게... 박 영감님은 할아버지를 선생이라는 존칭으로 불렀다. 네, 김기철 선생님이요. 교수님이셨나요? 아니, 교수는 무슨... 박 영감님은 손사래를 치며 잊혀진 한 남자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김기철 선생은 이 학교에서 40년을 넘게 일한 시설관리팀장이었네. 청소부들의 반장이었지. 그 양반만큼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어. 학교를 자기 집처럼 아끼고 쓸고 닦던 양반이었지. 그럼 어쩌다 그 양반한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아들이 하나 있었지. 이름이 지원이었나. 애가 어찌나 똑똑하고 착했던지 아비의 자랑이 대단했어. 박 영감님은 먼 곳을 보며 말을 이었다. 지원이의 평생 소원이 바로 이 한국대학교에 입학해서 외교관이 되는 거였어. 어려운 형편에도 이를 악물고 공부해서 결국 전액 장학생으로 당당히 합격했지. 김 선생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그의 목소리가 잠겨왔다.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놈의 백혈병이 뭔지. 지원이는 입학을 불과 한 달 앞두고 병을 발견했고 몇 달을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하늘로 가버렸어. 소라의 입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 일로 김 선생은 완전히 무너졌지. 얼마 뒤에 정년퇴직을 했는데도 학교를 떠나지 못했어. 매일같이 캠퍼스를 헤매고 다녔지. 아마 아들 녀석이 밟아봤어야 할 땅을 아비라도 대신 밟아주고 싶었던 게지. 아들이 앉았어야 할 벤치에 앉아보고 아들이 봤어야 할 풍경을 대신 봐주면서 말이야. 그럼 그 영어는 그 양반 남들이 버린 책은 다 주워서 읽었어. 특히 영어책 아들 녀석의 꿈이 외교관이었으니까 아들이 못다 한 공부를 아버지가 대신 한 게야. 중얼거리는 것도 아마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었을 게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소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바보 할아버지의 이상한 행동들이 이제는 너무나도 슬픈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해되었다. 그것은 천재의 이야기도 재벌의 이야기도 아니었다. 자식의 부서진 꿈을 자신의 등에 짊어지고 평생을 순례자처럼 살아온 한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 이야기였다. 소라는 박 영감님께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다. 그녀는 다시 한번 휴대폰 속의 영상을 보았다. 이제 영상 속의 노인은 더 이상 미스터리한 연설가가 아니었다. 그는 한 명의 슬픔에 잠긴 아버지였다. 그제야 소라는 깨달았다. 그 연설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 하늘에 있는 그의 아들을 위한 것이었구나. 소라가 알아낸 김기철 할아버지의 가슴 아픈 사연은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정중하고 진심 어린 글의 형태로 올라갔다. 그녀는 자극적인 폭로가 아닌 한 아버지를 향한 깊은 존경의 마음으로 글을 썼다. 그 글은 미스터리 신사 영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이제 그의 유창한 영어가 아닌 그의 눈물겨운 부성애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언론의 방향도 바뀌었다. 숨겨진 천재에 대한 가십이 아닌 한 위대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감동적인 다큐멘터리가 되었다. 이야기를 알게 된 한국대학교 측은 깊은 슬픔과 함께 그동안 학교의 가장 헌신적인 구성원이었던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총장은 직접 나서서 학교의 이름으로 공식적인 사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아들 고구 김지원 군의 이름을 딴 김지원 장학금을 신설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외교관의 꿈을 키우는 학생들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민혁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뒤 며칠 동안 방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경솔함과 잔인함이 한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신성한 슬픔을 모욕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그는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할아버지를 찾아 나섰다. 민혁은 늘 그가 앉아있던 학생회관 앞 벤치에서 할아버지를 발견했다. 그는 더 이상 할아버지를 바보나 유령으로 볼 수 없었다. 그는 존경해야 할 한 명의 어른, 슬픈 역사를 가진 한 명의 위대한 인간 앞에 서 있었다. 민혁은 할아버지 앞으로 다가가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고 이마가 땅에 닿을 듯이 큰 절을 올렸다. 할아버님, 아니, 선생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눈물로 젖어 있었다. 김기철 할아버지는 무릎 꿇고 우는 젊은 학생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는 아무런 꾸짖음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거친 손을 들어 민혁의 어깨를 두어 번 툭툭 두드려줄 뿐이었다. 그것은 수만 마디의 말보다 더 깊은 침묵의 용서였다. 몇 달 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된 캠퍼스는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김기철 할아버지는 더 이상 캠퍼스를 헤매지 않았다. 학교는 그에게 중앙도서관 가장 전망 좋은 곳에 작은 연구실을 마련해주고 그를 명예 고문으로 위촉했다. 그는 매일 그곳으로 출근해서
평생 읽고 싶었던 책들을 마음껏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학생들은 더 이상 그를 피하거나 비웃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할아버지를 마주치면 존경을 담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하고 인사를 건넸다. 몇몇 학생들은 조언을 구하기 위해 혹은 그저 그의 곁에서 책을 읽고 싶어 그의 연구실을 찾아오기도 했다. 어느 늦가을 오후, 할아버지는 연구실 창가에 앉아 노을 지는 캠퍼스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소라와 한결 겸손해진 민혁이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그의 연구실을 찾아왔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할아버지의 양옆에 앉아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진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에 젖은 미소가 아니었다. 마침내 마음의 안식처를 찾은 사람의 평화롭고 따스한 미소였다. 그는 아들의 꿈이 살아 숨 쉬는 이 캠퍼스에서 새로운 아이들을 얻었고 새로운 가족을 얻은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캠퍼스의 유령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모두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캠퍼스의 보물이 되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너무나 쉽게 한 사람의 인생을 단정짓곤 합니다. 하지만 그 평범하거나 초라해 보이는 모습 뒤에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이야기와 깊은 상처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지성은 더 많은 지식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 사람의 진짜 이야기를 들여다보려는 노력일 것입니다. 김기철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우리 주변의 캠퍼스의 보물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